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4단원, 현대 물리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양자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파동성은 루이 드브로이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었죠. 드브로이 지도교수 랑주뱅은 쓰레기 논문으로 취급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드브로이 논문을 받고 극찬을 했었죠. 이후에 전자의 파동성이 실험적으로 확인되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이 철학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수학 체계가 구축되는데요. 레벨 3에서는 슈레딩거가 구축한 파동방정식을 살펴볼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조교로 있던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드브로이 논문을 받아서 이를 해석할 만한 수학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자의 실체를 할 수 있는 파동성을 띤 전자 그 자체, 파동함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특정한 물리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이 파동함수의 관측 가능량 Q햇을 작용시켜서 고유값 스몰 q를 구하는 과정으로 봤죠. 양자역학 파트에서 햇 노테이션은 단위 벡터가 아니라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이 이렇게 측정된다는 것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얻는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작용시킨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와 운동량 연산자는 각각 이런 꼴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를 측정할 때는 해당 위치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위치 연산자는 위치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비상대론적인 전자의 에너지를 연산자 관계로 써보면 이런 식인데요. 해석력학적으로 이것을 해밀토니안이라 부릅니다. 이건 레벨 4에서 다룰 건데요. 관습적으로 에너지 연산자는 H를 쓰기 때문에 이후 에너지를 얻게 되는 연산자는 모두 H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이 연산자들을 전자의 파동함수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정리되죠. 이 식은 드브로이가 물질파 논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해인 1925년에 슈레딩거가 발표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으로 원자 내 전자의 움직임이 매우 잘 기술되었고 이 공로로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사실 슈레딩거가 처음부터 이 식을 바로 제시한 건 아닌데요. 파동함수 사이를 파동함수를 결정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하고 다시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를 상수 2로 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가 나오죠. 여기서 시간항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관한 이 방정식을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실제 드브로이 생각으로 바로 계산한 식이 이 식이고 시간까지 포함된 이 식은 1년 뒤에 나온 식입니다. 즉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다음에 이 결과로 나온 식에 시간에 관해 얻은 해를 곱하는 과정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면서 아인슈타인은 극도로 기뻐했습니다.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해석을 결정론적 철학으로 접근했던 드브로이와 함께 확률론적으로 해석하는 코펜하겐 학파적 생각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수학적 무기가 탄생한 거죠. 전자는 파동함수 그 자체고 그것의 운동을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적용되는 연산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 Q를 고유함수 사이에 작용시키면 고유값 스몰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 파동함수를 구하면 일단 0인 해는 자명하고요. 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상수배 역시 항상 해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의 크기가 1인 규격화된 해를 구하게 될 건데요. 파동함수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크기의 제곱을 이렇게 켤레 복소수와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타당한 경계 조건인데요.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파동함수가 입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유한한 입자를 규정하는 방법인 거죠. 만약 자명한 해의 경우라면 모든 공간에서 파동함수의 크기는 0이죠. 이런 경우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은 무한한 공간 위에 입자가 비국소적으로 퍼져 있어도 안 되는 거죠. 1차원 공간에서 표현한다면 X축 모든 공간에서의 크기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축 위에 파동함수를 그렸을 때 크기가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양끝에서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규화할 수 없는 파동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파동함수는 이런 정규화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고유 상태끼리 직교화도 가능한 함수를 다루는데요. 함수 해석학적으로 완전 내적 공간 속에 있는 함수들만이 파동함수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힐버트가 1912년 힐버트 공간으로 정의했죠. 자세한 수학들은 다른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버트 공간의 파동함수를 만들어내는 연산자의 수학적인 성질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양변의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두 식의 양변의 켤레 파동함수를 각각 곱한 다음에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각각 고유값 Q와 켤레인 Q스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좌변에 있는 두 적분식이 같다고 한다면 고유값은 실수가 되는데요. 이 적분식의 관계를 만족하는 연산자를 허미션 오퍼레이터라 부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파동함수의 곱에서도 연산의 대상을 바꿔도 성립하는 연산자입니다. 레벨 4에서는 모든 상태를 벡터로 나타낼 거라서 수반 행렬이 자신이 되는 연산자로 훨씬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위치나 운동량, 각운동량, 에너지 이런 물리량들은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해당 물리량을 고유값으로 얻게 되는 모든 연산자는 전부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서로 다른 고유 상태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위쪽 식의 양변에 n번째 고유 파동함수를 곱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합하겠습니다. 연산자는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같죠. 이제 각 고유 상태를 전개하면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고유 상태를 가정했기 때문에 두 고유 파동함수의 곱의 적분은 0이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두 파동함수를 직교한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벡터의 내적이 0이 된 것과 비슷하죠. 만약에 이 식에서 m과 n이 같은 번호라면 노멀리제이션을 의미하고요. 이걸 델타 함수로 한꺼번에 써서 한 허미션 연산자에 대한 모두 고유 파동 함수는 오소노멀리제이션, 직교 정규화 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직교 정규화된 파동 함수는 마치 단위 벡터가 정규 직교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어서 얻게 되는 모든 고유 파동함수는 마치 좌표계의 단위 벡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모든 임의의 파동함수는 모든 고유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수학적 논증은 레벨 4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직접 대입해보면 성립한다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일반적인 파동함수 역시 정규화되기 위해서는 선형결합을 위해서 사용한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파동함수를 고유 상태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때 그 개수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것으로 정규화가 보장된다는 거죠. 이제 파동함수 사이에 연산자 Q를 작용시키고요. 양변의 켤레 파동함수를 곱해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각 고유값에 CN의 제곱이 곱해져서 합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CN의 제곱이 각 별량의 확률을 의미하고 고유값이라는 이산 확률 분포 별량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슈레딩거는 이걸 확률로 해석하진 않았지만 막스 보른에 의해서 이 식의 의미는 특정 연산자의 파동함수 사이에 대해서 얻게 되는 고유값의 기대값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연산자인데요. 위치 연산자는 입자의 실수 위치를 측정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실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위치 연산자는 허미션 연산자입니다. 이 위치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작용시키면 그에 해당하는 고유값으로 고유 위치를 얻게 됩니다. 이걸 풀면 고유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개수 C는 적분상수입니다. 여기서 적분상수의 결정은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 1이 되도록 정규화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C가 1임을 알 수 있죠. 고유 파동함수를 X축 1차원 공간에 한번 표현해보면 고유값에서 발산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즉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하나의 좌표를 얻게 되고요. 전자의 상태는 그 좌표에서만 값을 가지는 함수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위치 연산자에 대한 일반적인 파동함수는 이 고유 함수들의 선형결합, 대신 x 변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적분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선형결합 계수가 곧 파동함수임을 알 수 있죠. 이 선형결합 계수 C는 모든 고유 상태에서의 제곱의 합이 1이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속 변수라면 제곱의 적분이 1이 되어야 하죠.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에 대한 선형결합 계수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선형결합 계수 C를 연속함수로 확장해보면 이것 자체가 바로 파동함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파동함수를 가진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고유 상태 중 하나가 됩니다.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은 이 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이젠베르크와 보르는 이렇게 측정 전과 후의 파동함수의 급격한 변화를 파동함수의 붕괴 컬랩스라 불렀고요. 파동함수가 붕괴되었을 때 어떤 고유 상태가 될 것이냐를 선형결합 계수의 제곱으로 결정되는 확률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위치를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이런 값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운동량 연산자입니다. 운동량 연산자를 임의의 두 파동함수의 곱,
사이에 작용시켰을 때 부분적분에 의해서 이렇게 연산자를 작용시키는 파동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는 힐버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얻게 되죠. 그러면 연산자가 이미 복소수 i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운동량 연산자의 켤레로 취급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운동량 연산자 역시 허미션 연산자가 됩니다. 운동량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작용시키면 그에 해당하는 고유값으로 고유 운동량을 얻게 됩니다. 이걸 풀면 고유함수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수 C는 역시 적분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함수는 운동량에 대한 연속적인 고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분형 정규직교 관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분상수 C를 결정할 수 있죠. 이제 이 운동량의 고유함수를 x축 1차원 공간에 표현해보면 고유값만큼의 운동량에 대응되는 물질파 파장을 가진 형태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운동량 공간에서 하나의 운동량을 얻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공간에서 보면 모든 공간에 펼쳐진 하나의 파장을 가진 파동이죠. 운동량 역시 선형결합계수 C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선형결합을 하면 일반적인 파동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면 노란색 운동량, 초록색 운동량, 혹은 파란색 운동량, 좀 더 긴 파장 쪽으로는 보라색 운동량, 그리고 빨간색 운동량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 운동량의 고유값은 연속 변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형결합계수 C도 연속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런 모든 파장을 가진 함수의 합을 공간에 그리면 최종적인 파동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슈레딩거는 확률 해석을 싫어했지만 이런 파동함수를 가진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하나의 운동량이 측정되는데요. 이 고유 상태를 측정할 확률 역시 선형결합계수의 제곱이 됩니다. 운동량 공간에서는 이 확률을 바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위치 공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운동량을 파동 벡터에 대해 기술해보면 운동량 함수와 위치 함수가 불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벨 4에서는 좀 더 고급진 수학으로 원하는 물리량을 매우 아름답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연산자와 위치 연산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 파동 함수를 구해봤죠. 어떤 연산자들의 고유 파동 함수가 다르다는 건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대상의 상태를 다르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량과 위치를 어떤 순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즉 좌변은 최종적으로 입자를 델타 함수꼴로 만들고요. 우변은 최종적으로 입자를 삼각 함수꼴로 만들죠. 만약에 임의의 두 연산자 AB가 있는데 두 연산자의 교환이 성립한다면 우변의 괄호 속을 계산했을 때 A의 고유 파동함수에 B연산자를 작용시킨 건 역시 A의 고유 파동함수가 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고유 파동함수에 B연산자를 작용시킨 결과는 A의 고유 상태를 유지시킨 채 상수배가 되어야 하고요. 이건 가정에 의해서 두 연산자가 같은 고유 상태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임의의 두 연산자가 고유 파동함수를 공유한다는 건 연산자의 교환이 성립한다는 것과 등가입니다.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서 두 연산자의 교환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벡터 계산을 레벨 3에서 텐서로 바로 확장하긴 좀 그래서 좌표점자 ij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를 모두 풀어 쓰고요. 아래 식의 우변은 곱미분으로 묶겠습니다. 이때 두 식의 차이는 이 항이 공통이기 때문에 딱 i 하바만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연산자의 교환의 차이를 교환자 AB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두 연산자의 교환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래 식보다 훨씬 구체적인 식인데요. 연산자의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x좌표와 운동량의 y성분의 교환자는 0인데요. 이건 두 연산자가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파동함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같은 좌표와 운동량의 교환자는 i 하반인데요. 이건 두 연산자가 파동함수를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의 파동함수가 전자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결정론에 반대했던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완전히 다른 철학의 양자역학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으로 모두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확률과 측정, 연산자의 교환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인 겁니다. 사실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이었고 이걸 좀 더 철학적인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인 보어가 상보성의 원리를 도입했었습니다.
아무튼 하이젠베르크가 이야기했었던 불확정성, 위치와 운동량의 부정확도의 곱을 일정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원리를 미국의 물리학자 얼 캐너드가 부정확도라는 애매한 표현을 관측 가능량의 표준 편차라는 명확한 수학적 표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불확정성 원리의 대표적인 부등식의 표현을 증명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파동함수에 대한 연산자의 기대값, 즉 평균은 이런 적분식으로 표현되죠. 그렇다면 그 연산자에 대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연산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두 연산자의 분산의 곱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복소 범위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등식은 두 연산자의 편차가 같을 때 성립할 거고요. 내부 수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연산자에 대한 평균값을 소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 역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죠. 등식은 절대값 내부가 순허수일 때 성립하고요. 최종 결과는 교환자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임의의 연산자 A, B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 식이 사실 불확정성 원리의 일반형이죠. 이걸 앞에서 구했던 위치와 운동량 연산자의 교환자를 적용해보면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2분의 h바보다 크게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등식이 성립하는 파동함수 꼴은 가우시안인데요. 레벨 4에서 증명하겠지만 가우시안의 풀이에 변한 결과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기대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미분항은 연산자 자체가 시간에 직접 의존할 때 존재할 수 있는 항인데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미분항을 에너지 연산자로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미션 연산자 A에 대해서 에너지 연산자의 교환자로 정리할 수 있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연산자가 시간에 직접 의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연산자의 기대값의 시간 변화는 에너지 연산자와의 교환량에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제를 통해서 좀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에너지 연산자와 A 연산자의 불확정성을 이용해서 A 연산자가 시간에 직접 의존하지 않을 경우에 불확정성의 최소값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A의 기대값이 1표준 편차만큼 변하는 시간을 시간의 불확정성이라 정의하면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종종 운동량과 위치의 불확정성과 비교되죠. 상대론적으로도 시공간과 운동량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으로 취급되고요. 여기서 같은 성분끼리만 불확정성 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책에는 이 결과만 소개되어 있어서 시간의 불확정성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수식을 좀 써봤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봐야겠죠. 먼저 가장 전형적인 예제인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입니다. 입자는 1차원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데요. 입자에 작용하는 포텐셜이 딱 길이 L만큼만의 공간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한한 포텐셜 장벽에 막혀있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포텐셜 속에 입자가 가진 파동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서 E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인데요. 만약 입자의 에너지가 포텐셜이 가지는 최소 에너지보다 작다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지수꼴의 파동함수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는 힐버트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찾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의 최소값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0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의 파동함수를 찾아볼 건데요. 포텐셜 안과 밖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함수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파동함수는 U가 0이기 때문에 이런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하고요. 바깥쪽 파동함수는 U가 발산하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0이어야 합니다. 안쪽 파동함수의 미분방정식의 일반에는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이 적분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간에서 파동함수가 연속이라는 경계 조건을 이용해야 합니다. 파동함수의 연속이나 미분연속에 대한 내용은 레벨 4에서 알 거고요. 여기서는 파동함수가 연속이어야 함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포텐셜 안쪽 파동함수는 사인함수 부분만 남고 그것도 K가 가져야 할 조건은 X가 L 위치에서 0이 나오도록 L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는 건 자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전력학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죠. 이제 이 고유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때의 파동함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n이 2일 때는 첫 번째 에너지의 4배가 되고요. 파동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죠. n이 3일 때는 이렇게, n이 4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고유 파동함수들을 정규화시키려면 상수 a는 모든 n에 대해서 루트 L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 파동함수의 크기 제곱은 이런 식으로 모두 같은 높이로 그려집니다.
이 함수는 해당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바닥 상태라면 입자를 가운데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크지만 첫 번째 들뜬 상태라면 입자를 가운데에서 발견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이제 n번째 고유 파동 함수의 위치의 기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인 함수의 제곱에 x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고요. 적분 결과는 2분의 L, 즉 모든 고유 상태의 위치의 기대값은 우물의 중앙에 있습니다. 파동 함수의 제곱이 중앙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당연한 결과죠. 이번에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적분의 결과는 n 값에 상관이 있는데요. n이 커질수록 파동함수가 중앙선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두 결과로부터 위치 연산자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치의 불확정성이라고 불렀죠. 이번에는 운동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운동량 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풀이의 변환을 하는 레벨 4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운동량의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파동함수를 위치 한 번 미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인 함수 중 하나가 코사인이 되어서 적분 결과가 0이 됩니다. 즉 각 고유 파동함수는 여러가지 운동량의 합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파동함수가 대칭인 정상 상태가 되려면 모든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양과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기대값은 0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 파동함수를 운동량 함수로 변환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운동량 공간에서 정확히 평균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는 지점은 해당 파동함수가 가지는 운동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인데요. 정확히 우물 속에서 나타나는 파장과 일치하는 값입니다. 직관적으로도 당연하죠. 평균은 0이지만 분산이 있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적분 역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깔끔하죠. 따라서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운동량의 표준 편차는 정확히 최대값을 가지는 운동량과 같죠. 앞에서 구한 위치의 표준 편차와 곱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2분의 하바보다 크게 나타나죠.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고유 파동함수를 구하고 각 상태의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도 구해봤습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건 각 고유 파동함수의 에너지의 지수항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하바분의 에너지만큼의 진동수로 진동하는 파동함수가 나타납니다. 이 고유 상태들이 적당한 선형 결합 계수를 가지고 선형 결합된 것이 최종 파동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여기 고유 에너지 중 하나가 측정될 건데요. 그 확률이 선형 결합 계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종 에너지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1차원 모든 공간에 포텐셜 차이가 없는 자유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죠. 모든 공간에서 U가 0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하면 이런 지수꼴의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수꼴로 적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 해는 파장을 K분의 2파이만큼 가지는 진행파인데요. 이 파동함수는 K의 하바가 곱해진 운동량의 고유 파동함수와 완전히 같죠. 그 이유는 자유공간에서 에너지 연산자는 운동량 연산자의 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연산자의 교환자가 0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파동함수의 에너지와 운동량은 동시에 이런 값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함수는 시간 의존성을 배제한 식이기 때문에 시간항을 곱해서 시간에 따른 전체 파동함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잘 보면 공간의 지수항이 ikx로 되어 있는 항은 시간에 따라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의 지수항이 -ikx로 되어 있는 항은 시간에 따라서 x축 음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죠. 그리고 이 파동의 속력을 구해보면 2m분의 하바 k 혹은 운동량 p로 바꿔서 2m분의 p입니다. 고유 파동함수가 가지는 파동 하나하나의 속도를 우리는 phase velocity, 위상속도라 부르죠. 그런데 이 결과는 고전적인 결과로 얻게 되는 속력인 m분의 p와는 좀 차이가 있죠.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건 오메가를 k에 대해 미분해서 얻게 되는 속력인 그룹 velocity, 군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자의 운동량 고유 파동함수는 힐버트 공간에 없는 함수이기도 하고 이 파동함수의 속력도 입자가 가진 속력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상황과 매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파동이 선형결합된 파동군의 속력을 사용해야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레벨 4에서 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공간 결과를 이용해서 한 단계만 존재하는 계단 포텐셜의 고유 파동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입자의 에너지가 위쪽 계단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이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앞에서 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K, 그 K분의 2파이를 파장으로 하는 파동함수를 얻게 됩니다. 이제 두 파동함수 사이의 경계에서는 연속이어야 하고 미분도 연속이어야 합니다. 경계에서 미분이 연속이라는 경계 조건이 성립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레벨 4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포텐셜이 무한대로 끊기지 않는 이상 미분 역시 연속이어야 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경계 조건 두 개 가지고는 4개의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는 입자가 포텐셜 경계를 만나서 반사와 투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입사 파동함수와 파란색 반사 파동함수, 보라색 투과 함수만이 필요하고요. D 계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을 적용시켜서 상수 BC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결과를 잘 보면 광학 시간에 공부했던 전기장의 반사계수, 투과계수와 그 폼이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를 빛의 파동 벡터로 본다면 그 B는 굴절률 B와 같은 거죠. 실제로 광자의 파동함수는 전기장으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 역시 레벨 4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반사율과 투과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죠. 이제 계수 사이의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 파동함수를 써보겠습니다. A는 어차피 함수를 규격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반사율과 투과율도 구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온 K는 에너지와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반사율과 투과율을 에너지에 관한 함수로 전환시켜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사율과 투과율의 합은 1이 되죠. 이번에는 높은 계단보다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파동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왼쪽 1번 영역의 파동함수는 삼각함수 형태가 나타나지만 오른쪽 2번 영역의 파동함수는 지수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여기서도 입자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이 항을 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x가 양수인 영역은 더 이상 진행파가 아니기 때문에 투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첫 번째 항은 x가 커지면서 파동함수가 발산하기 때문에 선형결합할 때 파동함수가 힐버트 공간에 있게 하려면 c를 0으로 둬야 합니다. 이제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개수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요. 모든 개수를 A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다시 두 영역의 파동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사율은 1로 나타나죠. 즉 수직입사에 나타나는 전반사인데요. 실제 광학적으로도 빛이 전반사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매질의 전기장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꼴이 나타납니다. 이런 파를 에버네스트 파라고 부르는데요. 레벨 4에서 양자 터널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치와 운동량 연산자에 대한 고유 함수와 고유값을 구해봤습니다. 두 연산자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교환자만큼의 불확정성이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했죠. 에너지 연산자인 해밀토니안에 대한 비상대론적 계산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 불렀고요. 이 파동함수를 시간과 공간으로 변수 분리해서 공간에 대한 정교화된 파동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시간항을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연산자에 대한 고유함수가 선형 결합되어 있는 파동함수로부터 원하는 연산자의 기대값도 구해봤습니다. 서머리에서는 수식만 나열했지만 이 계산 결과 하나하나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계속 내용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